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토큰화 된다. 토큰화 된다는 얘기는 암호화폐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래 세대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혁명 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코스피보다는 IT 쪽 코스닥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 산업이 전환될 거기 때문에 그쪽을 보셔야 되고 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성준 교수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과거 생각해 보면요. 과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게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암호화폐라는 그 디지털 자산이 또는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까지는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했죠. 네. 미국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아주 일부 암호화폐지만 이제는 단순한 신뢰 자산에서 이제 전략 자산으로 이제 격상이 된 거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저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흐름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규제 사각지대라든지 사실은 제도적 기반이 조금 약했었습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자산들하고는 달리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새로운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이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정리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바로 암호화폐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법 제도화시키는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느냐라는 그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어제의 일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예, 당첨됐죠. 네, 암호화폐 관련한 공약들 중에 혹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당선자께서 내놓은 그 암호화폐 공약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물 ETF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토큰 증권 제도화를 빨리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암호화폐가 보면은 약간은 그 P2P로 거래하다 보니까 감시 체제라든지 또는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합 정보 감시 시스템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들의 계좌를 허용해 준다든지,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공약을 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부 이렇게 하나의 그 원업이 됩니다. 장가지 드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이제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저는 확 와닿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또는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대상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 경쟁력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가 되겠다는 그 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규제 위주의 정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는 거고, 그게 한마디로 그 표현한 것이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법적, 제도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바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제 규제 위주의 그 암호화폐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규제뿐만이 아니라 지능,
암호화폐의 진흥도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러니까 진흥과 규제의 어떤 균형적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제가 좀 바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그 핵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사실 제가 새 정부에 바라는 거고,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길 믿고 있습니다. 여튼 이 공약들 자체가 규제라기보다는 뭔가 진흥하고 그쪽을 지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원래 공약대로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한국만 뒤처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뒤처져 있다, 네. 뭐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얼마 전에 나온 공식 통계하면은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뭐 750만 명에서 이제는 1000만 명 시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은 뭐 경제 인구 활동으로 봐서는 거의 50%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라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활성화되는 측면하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피는 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규제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거는 막는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는 반대로 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 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미비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것이 새 정부 들어와서 조금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고 또 하반기에도 추가로 또 인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도 기준금리를 또 하반기에 내릴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원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가진 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상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단순히 은행에 적금해서 이 돈을 두는 것보다는 다른 자산 생태계 쪽 투자로 돈의 흐름이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우리나라는 하반기에서는 좀 더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돈의 이동의 흐름이 좀 생길 거란 거죠. 그럼 그 돈의 이동의 흐름이 이제 자산 생태계로 갈 텐데, 현재 흐름상 봐서는 그 자산 생태계 중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생태계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바라보신다면은 그 돈이 이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당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들이 확보되니까 암호화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겠죠.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으니까. 근데 단순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건 아닙니다.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규제 리스크, 제가 말씀드린 규제 리스크라는 게 아직은 암호화폐에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되는 측면은 상당히 암호화폐 생태계엔 좋지만, 그렇다고 현재 글로벌 경제 리스크나 또는 이게 규제 리스크를 그러면 완전히 벗어난 시장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시장에 반영될지는 좀 더 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시장을 조금 봐야 되겠네요. 예,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할 겁니다. 근데 그 성장이 과연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문제는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민간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크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보고 이제 규제를 했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서는 규제에 대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 그 규제 리스크가 아직은 다 해소되진 않았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내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조금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그 코스피 거래량을 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건강한 좀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2018년, 19년 요때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가상자산 거래소, 저는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얘기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적이 그 거래량이 이미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넘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돈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정된 돈이 이제 자본 생태계가 어떤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IT 산업 중심으로 돈을 넣었었죠.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위상도 정립 안 되고 하는 쪽에 이제 너무 많은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에서 보면은 좀 걱정이 되죠. 국가에서 그 당시에 한국 디지털 루딜이든지 여러 정책을 쓸 때 그 민간에 있는 자본이 좀 코스닥이라는 쪽에 흘러들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 돈이 흘러가니까 이제 놀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신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규제가 됐고 암호화폐 금지하는 정책을 썼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정보혁명 시대에 기존의 제조업체라든지 기존의 산업체가 있고 정보혁명으로 통해서 IT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본이라는 게 제조나 산업혁명 시대의 업체에서 정보혁명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IT 업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단순한 정보혁명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공지능, 그러니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의 흐름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멈출 수 있는 돈의 흐름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시대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흐름이 너무 급작스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은 그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법 제도라든지 이제 규제 리스크를 확실히 수립하셔가지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디지털 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최근 이 비트코인을 보니까 국가 단위 매입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될까요? 네, 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수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반적인 암호화폐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금본위제 할 때는 금이 전략 자산이죠. 지금은 뭐 무기라든지 사실은 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준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을 옛날에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되듯이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략 자산의 위상이니까요. 그 트럼프가 이제 하는데 이제 미국의 연방은행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이 뭐 국부펀드로 그런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 5천억 달러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매입하게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은 비트코인이 이제 현재는 사실 현재도 최대 보유국입니다. 국가로 따졌을 때는. 물론 이제 민간에 비하면 아직은 좀 1등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한때는 뭐 100만 개까지 뭐 이제
미국 국가가 이제 보유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저께인가 아마 제가 깜짝 놀란 게 영국의 연방중앙은행이 네. 비트코인 맵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아마 신문에 기사에 났습니다. 네.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브라질이나 뭐 잘 아시겠지만 엘사바도르 같은 경우는 네. 그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 또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여러 국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논의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정책에 맞춰서 비트코인 보유가 늘어난다면 다른 나라들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네.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론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흐름만 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하나 이제 간접 투자 개념으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냈는데 한국투자공사나 이제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 간접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는 것까지 아마 공약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들이 이제 계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계좌를 허용하는 것을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냈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서 그다음에 비영리재단 그다음에 기업들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법인 계좌를 허용해 준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남의 나라 따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매입한다는 게 우리나라 무슨 여러 가지 통화 정제 전쟁이요, 통화 패권 이런 데서 우리나라 포지션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저는 전문가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흐름은 네. 비트코인도 국가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지금 요즘 매집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보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공급은 정해져 있다. 네. 공급 양에 대한 일정까지 수학적으로 계산돼 있다.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적으로 매집을 하든 그다음에 민간에서 매집을 하든 매집을 한다는 얘기는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은 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이제 실체가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폭락해서 0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네. 제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근데 그래 그럼 그 폭락하는 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는 많다. 네. 특히 공급은 한정돼 있는 반면에 수요는 끊임없이 창출될 것이다. 지금도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가요? 거기가 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민간 기관인데 거기는 아주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팔지 않을 거고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그러고 얼마 전에도 또 몇천억 달러를 매집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은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장 크게는 어쨌든 자산 생태계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냥 금이나 은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다 자산 생태계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하듯이 암호화폐도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해라. 이상한 생태계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자산 생태계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 리스크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세계의 돈이 이제 자산 생태계로 몰릴 텐데 그 돈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자산 생태계로 갈 거냐 아니면은 암호화폐 생태계로 올 거냐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암호화폐 생태계로 올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는 모든 자산 생태계가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산하고 똑같은 문제고 단지 하나
만약에 자산 생태계에 자금이 몰릴 때 그러면은 암호화폐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 그게 이제 규제 리스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죠. 네. 예, 그리고 중국도 못하게 하고 인도도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저께 신문을 제가 봤더니 이제 논의는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도조차도 논의를 시작하는 거고, 저는 중국은 밑에서는 다 할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중국은 그런 나라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예, 예. 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래서 하고 있을 가장 거다. 큰 리스크는 저는 이제 규제 리스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래 이제 투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에 투자하든 금을 투자하든 투자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암호화폐만 들어오면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일반적인 전문 투자자 아니고 네. 조금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그냥 뭐 사면 오른대 이런 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투자의 원칙은 알아야 된다 일단. 투자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현재 정세의 흐름도 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규제가 과연 어떻게 풀릴 건지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우리나라의 규제에 적합한 건지 그리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있는 건지 네. 이런 걸 보시면은 저는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가 없으면 그거는 시장이 아니죠.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고 좀 기초적인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의 자산에 얼마를 넣는 만큼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현재 세상에 있는 실물 자산, 금이든 은이든 어떤 자산이라고 통칭하는 실물 자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형 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한 무형 데이터들조차도 모두 토큰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토큰화 된다. 토큰화 된다는 얘기는 암호화폐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래 세대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혁명 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코스피보다는 IT 쪽 코스닥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 산업이 전환될 거기 때문에 그쪽을 보셔야 되고 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네. 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좀 일반인 분들이 투자로 접근하기에 좀 쉽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이제 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시점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그 한마디 생각, 그러니까 한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하라고 합니다. 가격이 지금 뭐 1억 5천이 넘는데도 지금 하면 10만 달러 좀 넘었을 겁니다. 10만 5천 달러 정도. 네. 10만 500달러. 그래서 하여튼 1.4억에서 1.5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로 접근하는 게 어느 시점까지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올해는 저는 올해 말까지는 분명히 확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전략 자산화 됐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직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준비금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법이 하나씩 통과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실히 통과된 게 뉴햄프셔고 그다음에 텍사스, 그다음에 알리바마, 그다음에 오하이오 이런 데는 이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제 통과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서만 해도 상당한 비트코인의 이제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민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 및 성장성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집하는 단계로 제가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올해 말까지 이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는 갈 것이다. 근데 그때 저는 뭐라냐면 아니야, 50만 불 갈 거야 이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은 이거는 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아니라 이제 50만 달러 정도까지 나는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도 늦지 않을 정도의 가격 상승은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제 말 듣고 또 사셨다가 또 하시지만 그럼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2019년, 2020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만간 비트코인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황당한 소리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만 달러 1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시차가 2년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아까 말한 이제 규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이 이제 잠재워지지 않은 상태였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 리스크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법이나 제도화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는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이제 촉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살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생각하셨던 대로 예. 뭐 올 하반기에 뭐 50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나요? 네, 저는 네. 네. 또 이제 그러겠죠. 이제 지금 10만 달러 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0만 달러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네.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허물어졌죠. 네. 왜냐하면 진척 속도가 빠르진 않으니까. 근데 그 진척 속도는 제가 볼 땐 빠른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정책이 들어와서 그거를 시장에 맞게끔 이제 조정하고 그다음에 법 제도하는 그 속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가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 안에 비트코인 얘기가 빠지면은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흐름상 보면은 저는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야나 다른 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맞나요? 그 사람 지금은 이제 대장주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1, 2인데 네. 그것만 바라보시는데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주가 뭐죠? 아직도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거 말고는 없나요? 많이 있죠.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많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현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암호화폐만 해도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건전한 암호화폐, 불건전한 암호화폐가 있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공부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분석할 때 암호화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은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그걸 우리는 이제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우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우리는 토큰이라고 불러요. 이제 코인은 인프라용이고 토큰은 서비스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코인이 아니고 토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 할 때 토큰 생태계를 육성해달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코인 생태계를 육성해달라는 얘기는 잘 안 쓰고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서비스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보실 때 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뭐 솔라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리플 같은 거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메인넷으로서의 코인은 사실 크게 봐도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은 이제 토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메인넷의 코인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저는 토큰 쪽을 많이 보시라고 그래요. 네. 서비스 쪽.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비스 토큰이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 또는 다른 삼성전자 주식은 좀 안전하지만은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주식이 갑자기 뭐 100배,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발견하느냐는 거죠. 그럼 토큰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토큰이 왜 필요한지, 그 토큰을 발행한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토큰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뭔지, 서비스 모델이 뭔지, 그 서비스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큰들 원래 토큰의 목적에 충실한 그리고 그 서비스가 블록체인 서비스의 목적에 충실한 것들로 만들어진 토큰들은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토큰들에 투자하는 게 비록 이제 하이 리스크지만 또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투자할 때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네. 일반 IT 기업들의 이제 아직 숨겨진 보물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트코인 싫어합니다. 그 용어 자체를.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앞서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제한 모든 걸 알트코인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숨겨진 보물을 찾는 거 저는 그게 투자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유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네. 비트코인이 전화기라면 예.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예. 또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근본적인 차이점과 이더리움이 가지는 좀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비유한 그 속에 다 들어 있는데요. 네. 우리 전화기가 있고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기의 목적은 뭐냐? 전화기의 목적은 전화하고 문자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목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목적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P2P 암호화폐 시스템일 뿐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목적이 뭘까요?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붙이잖아요. 그게 컴퓨터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앱이라는 걸로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쓴다는 얘기는 사실 앱을 쓰는 거지 전화하는 거는 그냥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쓰더라도 카톡 하잖아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하고 페이스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P2P 암호화폐 시스템 그 자체고 이더리움은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토큰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더리움이 사실은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건 플랫폼을 해서 기능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서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예. 비트코인보다요? 예,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금보다는 인터넷을 좋아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금이고요. 네. 이더리움은 인터넷이에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요? 네. 예. 이렇게 이더리움이 강점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에 반면에 예. 이더리움은 조금 회복은 했지만 예. 비트코인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혹시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을 보셔야지 네.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수량이 2,100만 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은 금처럼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시총은 뭐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배 차이 난다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이 지금 요새 한 거는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거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정도를 가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목표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서비스를 아주 제너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제너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의 그 사람들끼리 또 옥신각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부탈린이 이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러 가지 그 이더리움의 목표 그걸 저희는 로드맵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드맵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이더리움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약간의 로드맵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현재 아직은 회복은 안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원래 최고가가 500만 원,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300만 원 좀 넘었을 겁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뭐 200만 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중간 단계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더리움이 그 제너럴 플랫폼이다 보니 좀 어렵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더리움을 믿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부탈린을 믿고 싶고요. 아마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때 제너럴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예, 했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이후에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더군다나 이제 팩트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굉장히 구조를 심플화시키겠다는 네, 것도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로드맵을 지금 다시 수정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이들음이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오히려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장기적으로 이 이더리움의 포지션과 이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하세요? 저는 한 올해는 아니고요.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일단 스탈린이 선언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결국엔 그쪽으로 갈 건데요. 문제는 시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과연 그것이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캐션 마크고요. 아무리 그래도 좀 쉬운 것들은 아니니까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저는 내년쯤에는 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예, 네. 1,0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잖아요. 조금 다른데, 예.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격에 대한 동조화 현상하고 네네. 특정한 걸 빼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동조화는 좀 다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전체적인 가격 동조화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를 감으로써 생기는 거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좀 동조화는 안 됐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도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요. 네. 그 상승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그걸 제가 데이터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조금 이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건 솔직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이더리움은 좀 내년쯤에나 그 효과가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보시네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그 효과가 나타나면은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금액이 내가 많지 않아서 소액을 좀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7대3. 비트코인이 비트가 7. 7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초보자인 경우. 그리고 초보자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로서 올해의 가격 상승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갈 거고 제가 볼 때는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혹시 모르니 한 7대3 아니면 뭐 8대2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저는 나은 전략으로 일단은 봅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더리움에 조금 좀 투자해놔라 이런. 이더리움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봤으니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제가 원래 이제 암호학 박사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P2P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의 하나의 큰 그 토픽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화폐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70년대부터 암호화폐들은 이제 전자화폐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다 중앙 집중 방식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화폐라는 거는 익명성이 있잖아요. 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중앙 집중이다 보면은 익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익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P2P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 방식의 서버 베이스드 암호화폐가 아니라 P2P 암호화폐라 사실 처음엔 저도 사기꾼으로 봤어요. 사기다 이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그게 계속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건 맞나 해서 그때부터 제가 본 게 13년도 말부터 비트코인을 본 거예요. 12년대 처음 봤을 때는 사기라고 생각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정도에서 끝났었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냥 그래 하나의 새로운 P2P 암호화폐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탄생하고 이더리움 백스를 봤을 때 저는 쇼크를 먹었어요. 이더리움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전화기, 핸드폰은 전화기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탄생이 하는구나라고 네. 보여준 정도. 네. 근데 손에서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볼 수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트코인은 P2P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더리움은 P2P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모든 서비스를 P2P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은 단지 암호화폐로서 P2P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준 거. 그래서 저는 이드룸에 처음에 쇼크를 받아서 정말로 이제는 P2P 세상이 가능하구나.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드룸에 이제 빠진 거죠. 네. 그건 제 개인적인 그럼 생각입니다. 이더리움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죠. 인터넷이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은 서비스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금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하고 네. 어떤 가격이 높는 거하고는 조금 보는 바에 좀 다르다고 보는데 진짜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금이라고 생각하는 위치. 예.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이더리움의 이제 그런 가치는 있지만 예, 투자 그렇죠.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드름에 투자 한 20%에 30% 투자라는 거는 이드름의 그 진정한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뭐 전략 자산화되고 디지털 골드처럼 준비금이 되는 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이드름은 우리 인류에게 세상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그런 가치에 투자한다면은 손해도 안 보지만은 충분한 인류를 위해 한다는 가치, 좀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올해 상승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몇 개의 코인만 살아남고 대부분 뭐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라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누가 뭐 현재 암호화폐 중에서 90% 정도가 사라진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0%나 살아남는다고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예, 저는 1%만 살아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 IT 기업들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IT 기업들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자본이 들어가서 서비스 만들면서 했을 때 그분들 성공 확률이 보통 3%에서 5%입니다. 나머지 이제 95에서 93%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을 접는 거죠. 그게 IT 업계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자산 생태계 쪽 암호화폐 생태계로 오면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생태계 중에서는 IT는 지금 3% 정도인데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1% 정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99%는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1%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는 코인이고 토큰인데 코인은 인프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 중에서는 어떤 인프라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드름이 살아남을 것이냐, 솔라나가 살아남을 것이냐, 폴카다가 살아남을 것이냐,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이드름이 그 중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인프라 쪽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고, 그 인프라에 올라가는 서비스는 토큰입니다. 이 토큰의 99%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할 때 토큰을 그냥 발행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 있어야 발행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자산이 유형일 때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RWA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RWA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토큰의 가격은 이제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얼월드 어셋을 토큰화 시킨 토큰 생태계는 리얼월드 어셋의 가치를 가지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생태계가 성공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실물 자산의 생태계가 얼마나 이제 시장적으로 움직이느냐하고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걸 정확히 매칭하면은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리얼월드 어셋의 자산의 특성을 토큰화 시켰는데 그 토큰화 시킨 게 이제 오버라는 거죠. 그러면 그 토큰은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발행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나 목적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투자할 생각을 하셔라. 그냥 토큰으로 발행했으니까 이 가격은 오를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RWA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럼 개인정보 보호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무형의 데이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컨텐츠 같은 것들도 다 자산이잖아요. 그 디지털 자산을 이제 토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토큰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 NFT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컨텐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 컨텐츠를 토큰화시킨 토큰의 시장은 활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는 쉽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토큰을 발행했을 때 그 토큰으로 생기는 수익 모델의 근간은 컨텐츠 생태계의 수익 모델하고 기본적으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런 수익 모델이 없으면 이 토큰 생태계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토큰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좀 이해하셔라.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무슨 목적인지, 그것의 생태계는 어떤 작동 원리에 돌아가는지를 먼저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대상 토큰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소위 말하는 백서라는 거에 써 있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백서를 읽어보고 그 백서가 이해되시면 투자해라. 근데 그 백서가 이해가 안 되시면 투자하지 말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토큰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면은 그 1%, 조금 크다면은 2%의 토큰을 우리는 고를 수 있다. 그러면 그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주식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매출이 나고 있는지, 바로 그겁니다. 네, 이익이 나는지 확인을 네. 하라. 네, 페이퍼 회사가 아닌 걸 확인하라 이 이야기시죠. 토큰 생태계도 경제 모델이잖아요. 네. 모든 경제 모델의 기본 원칙은 수익 모델이 뭐냐는 거죠. 단기간 내 수익 모델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예, 예.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또 리플입니다. 예. 네. 이 리플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분들의 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 리플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리플의 강점은 목적이나 타켓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국제 결제 송금이죠. 네. 어떻게 크게 보면은 현재 그 국제 결제망의 스위프트망을 이제 대체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게 또 블록체인의 가치 형성을 바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플은 강점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용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반드시 존재하는 게 강점인데, 단점은 이제 바로 이제 규제 리스크였죠.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리플을 통한 국제 결제를 과연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뭐 그래서 뭐 미국의 증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증권이냐 아니냐는 네.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리토 속이라는 얘기도 나온 맞습니다. 거죠. 예. 분명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분명한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있는데 왜 안 되지? 그게 이제 규제 리스크죠. 근데 이제 좀 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리토 속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책에서 이제 막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 거. 네. 예. 그런 관점에서만 좀 살펴보시면은 저는 리토 속은 지속 가능하게 그 금등락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규제 리스크 때문에. 그래도 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거죠, 아직이요. 일단 뭐 증권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양보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주 가장 복잡한 것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달러를 송금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 가가지고 국제 스위프트망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리플로 국제 결제를 허용해 줄 것이냐? 저는 이제 요원하다는 거죠, 아직.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요즘은 이제 국제 결제 속에서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1대1이고, 리플은 사실은 이제 국제 결제망 전체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전과 목표는 뚜렷하지만 과연 그게 이제 규제 리스크를 극복하고 현실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직은 부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발행이 예. 되고 있는데 예. 그 리플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의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리플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 결제망을 대체하고 싶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의 시장의 수용도라든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테더라든지 USC라든지 이런 것들 테더를 가지고 개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국제 결정망으로 자리 잡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국제 결정망의 핵심 포인트는 규제 리스크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니저블한 거냐 아니면 통제 가능한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제망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의 규제 리스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테더는 하나의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국제 결제망 인프라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리플과 뭐 테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경쟁 상대는 아니고요. 목표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 리플 말고도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솔라나인데요. 예.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고 예. 확장성이 좀 좋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라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도 속도 빨리 할 수 있어요. 뭐 엄청난 고가의 장비 쓴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부탈린의 이더리움은 제너럴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너럴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탈중앙화성에서도 아직 한계가 있는 거고 강점은 뭐냐? 속도가 빠르다. 네. 속도가 빠른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비가 이제 고속화된 장비를 쓰는 것 때문이지 과연 그게 정말로 제너럴한 걸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용도에서는 솔라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솔라나는 가끔 뭐 시스템도 죽고 보안상의 문제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빠르고 그다음에 빨리 성장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더리움도 아직 보안상의 문제가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사에서는 하나의 인프라가 모든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고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인프라가 여러 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발전할 것이고 솔라나는 솔라나대로 발전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관점이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당연히 있죠. 그 어떤 특화된 서비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이제 충분히 그러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서비스에 적합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솔라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고 저도 뭐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특화된 이더리움은 좀 더 제너럴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알트 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른바 이렇게 밈 코인 열풍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초기에는 민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토큰의 목적성이나 필요성에 맞을까라고 한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큰은 반드시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하고 대응돼야 된다. 근데 민코인은 제가 볼 때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현상이라는 무형의 가치, 극단적인 무형의 가치가 자산화된 거라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문화 형상, 일종의 덕후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충분히 토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그게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제 캐션 마크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덕후 같은 모임들이 과연 시장에 지속 가능하게 계속 번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캐션 마크를 다릅니다. 그래서 민코인에 들어갔을 때는 민코인이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을 낼 수 있게 하려면은 뭔가 커뮤니티 활동이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걸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캐션 마크를 달 뿐이지 민코인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는 저도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알트코인의 99%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알트코인을 좀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나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급한 건 공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최소한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뭐 내가 그 재무제표 보고 뭐 봤더니 성장할 수 있어.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 들어오시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잘 모르겠는데 돈 번데 어떤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맡기고 제가 투자할 테니까 대신 번 돈의 50%는 제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건 싫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냐면 일단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그 말한 것을 최소한 이해는 해 주십사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장은 투자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투자하는 대상을 알자.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대상을 알면은 그 투자한 대상이 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보자는 거죠. 네. 그렇다고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왜 투자하는지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죠. 꼭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큰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토큰 생태계라는 경제 모델이 어떤 원리에서 동작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 골라서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네. 예, 그러면은 좀 그래도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이 실망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섭섭한 거는 그렇게 투자해 놓고 돈을 잃으면은 아이씨 암호화폐는 뭐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엄연히 이제 자산 생태계로 자리 잡았는데 네. 왜 다른 자산 생태계는 투자하면은 자기가 실패고 여기 투자하면은 암호화폐는 원래 좀 나쁜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약간은 사고가 좀 분리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암호화폐도 일반 자산 생태계도 똑같은 그냥 자산 생태계일 뿐이다. 네. 그거 제가 꼭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따로 자산 시장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시죠. 그 정도는 됐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가. 예. 만약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유 자금이 예.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예. 그러면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체로 봤을 때요. 네. 초보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초보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한 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은 한 20-30%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20-30%로 공부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개념으로 한번 골라보자. 그리고 거기에 한번 투자해보라.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거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막 올라가겠네. 그리고 나서 그게 성공을 하면은 그 나머지 20-30% 포션을 조금씩 늘려라. 예, 조금씩 늘려라. 그러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사실은 투자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장주주로 가고 주식에서도 안정적인 사람은 삼성전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돈을 좀 벌려면 레버지를 활용한 선물 뭐 옵션 이런 거 하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시죠? 선물이나 옵션을 왜 하죠? 돈을 더 크게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특성에 따라 틀린데 돈을 저는 조금 더 적당히 좀 더 벌고 싶으려면은 반 정도는 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로 하시고 처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포션을 한 70에서 80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20-30%에서 조금씩 이제 선물하듯이 좀 자신이 생기면은 좀 늘려가는 이러면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도 확보하고 좀 리스크도 줄여가면서 공부도 하게 되는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투자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 친구들 보니까 처음에는 주식한다고 하다가 좀 지나면은 다 선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선물하다가 조금씩 벌다가 이제 또 욕심이 생기면 한 번에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금 운영을 단기적으로 하지 마셔라. 예. 좀 최소한 뭐 6개월 또는 한 1년으로 보시고 하셔야지 뭐 내가
치고서 일주일 만에 얼마 벌래 이런 생각하시는 게 저는 차라리 그게 더 가장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중장기적이라는 게 뭐 단기적인 게 6개월에서 1년, 뭐 중기적이라는 게 2, 3년 이게 아니라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여유 자금을 갖고 네. 하는 게 맞지 너무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5년 이후에 좀 알트코인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저는 2025년 올해가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토큰 증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RWA도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아마 그 아까 말한 디지털 자산 허브가 돼가지고 그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법인 계좌도 허용이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현금 유동성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그 원래 말씀하셨던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의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뭔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새로운 기회장이 열릴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무조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돈 넣으면 돈을 벌어야 되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원칙과 공부를 좀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의 경험을 차근차근 늘리셨으면 좋겠다. 올해가 저는 이제 기회라고 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 포션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기존의 산업의 그 거래소, 네. 뭐 주식 거래소나 이런 거래소보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느냐. 네. 이제는 기존의 정보혁명에서 이제 산업 생태계에서 IT 생태계를 보듯이 이제는 IT 생태계에서 토큰 생태계를 보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적당할 때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그 글로벌 신뢰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쓰셨던데 예.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동안 한 1000여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받고 했던 것 중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의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첫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을 융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3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라고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부를 향해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가 되는 어떤 하나의 제언, 네. 우리나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얘기를 3부 결론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한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산 생태계 투자의 원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특별히 다른 어떤 괴물스러운 생태계가 아니고요. 암호화폐도 하나의 자산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자산 생태계에서의 특징을 좀 공부하는, 경험하는, 처음에 차근차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저는 높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된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